여기는 식량 위기 현장입니다.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전해주는 식량 위기 해결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아메리카로 갑니다. 니카라구아.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에 박호기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니카라구아 코피아 센터 박호기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예. 여러분 많이 춥죠? 네, 잘 들려. 한국 많이 춥습니다. 날씨도 좀 풀어진다고 하긴 하던데요. 네. 니카라구아는 네. 지금 몇 시고 날씨가 몇 도쯤 되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15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그 저녁 8시 반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년 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밤 기온이 한 25도 정도, 그 다음에 낮에는 33도 정도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더운데, 요즘 건조기여가지고 비도 없고, 더운 날씨에 먼지바람만 좀 많아지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네,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인터뷰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니카라구아가 예. 니카라구아가 30일 저녁 8시 반이고 지금 현재 시각이요. 온도는 밤은 25도, 낮은 33도. 건기여서 지금 먼지가 자욱하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 보니까 니카라구아가 온드라스 아래에 있고 코스타리카 위에 있더라고요. 동쪽은 카리브해, 서쪽은 태평양 그렇던데요.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나라는 주식으로 팥을 먹는다고 나오던데 맞나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주로 그 쌀밥하고 팥을 삶아가지고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네. 저기 한국에서는 이제 쌀하고 팥을 이제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쌀하고 밥을 섞지 않고 별도로 이제 이렇게 그 밥도 삶고 쌀도 삶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아. 그러면 팥만 따로 삶아서 먹나요? 네. 그렇죠. 팥만 삶아서 따로 이렇게 이제 밥도 먹고 쌀도 먹고 하는데 니카라구아도 보통 쌀 소비량이 한국보다 약간 많이 한 62kg 정도 1년에. 네. 그 팥도 25kg 정도 먹으니까 거의 뭐 쌀이나 팥이나 다 같이 주식이죠. 그렇네요. 그 온라인에서 주식으로 팥을 먹는다 나오니까 쌀은 안 먹고 팥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아닙니다. 여기 쌀이 사실은 20년 정도에 비해서 실백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 쌀을 먹는데 대체적으로 그 한국하고는 달리 이제 그 옛날에 통일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통일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길도 길고 찰기가 좀 부족한 거. 네네. 그런 그런 쌀을 그 소금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름으로 볶아서 이렇게 양념을 반찬과 그냥 안 먹고, 그렇게 이제 밥만 이렇게 먹는 형태죠. 아, 그렇구나. 네, 소금을 약간 양념을 해가지고 볶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니카라구아 현지에서 저희가 기후 방송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게 농작물을 지으면서 더 느끼실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기후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도 뭐 세계적인 그 기후현상 비슷한데요. 역시 여기도 기후변화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기후변화를 느끼는 게 물 부족이죠. 물 부족으로 해서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으로 해서 이제 그 건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한 5월 중순부터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월까지 5월 중순까지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되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건기가 자꾸 길어지고
특히 이제 그 허리케인도 잦아지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국기적으로 막 폭우 뭐 이런 것이 와가지고 건물, 뭐 도로 이런 기반 시설도 파괴되고 농작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고 그것을 실제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한 5월 중순에 비가 왔는데 지금은 뭐 6월 달까지 거의 이렇게 기다려야 비가 올 정도로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가 건기인데 2019년에 계실 때는 5월 중순쯤이면 비가 왔는데 지금은 6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렇죠. 가뭄이 그렇죠. 심하고. 매일매일 비를 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 가뭄이 심해지고 있어요. 예. 여기도.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케인이나 폭우가 잦아지니까 건물, 도로, 농작물, 그렇죠. 가축 다 피해가 있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신품종 벼 재배 기술을 보급하시면서 어떤 식량 해법을 펼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니카라과가 쌀을 농업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73% 정도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코피아 센터에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카라과 이제 여러 가지 빈곤 퇴치하고 인간 개발을 하는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지금 자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2017년도 설립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물 부족하고 고온인데 고온에서도 쌀 수확량이 많은 품종 개발하고 그다음에 재배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목표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지금 이쪽 기후에 적합한 K 인데바스라는 품종하고, 그 다음에 K 인데스트라는 두 개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코피아 또는 코리아 이런 K를 이니셜로 붙여가지고 K 인데바스, K 인데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니셜 자체는 이제 수량이 많다. 또한 품질도 좋다. 그런 한국 품종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쪽 니카라과에 보급해서 이쪽에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녹색혁명을 주도했던 품종들이죠.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제 좋은 것은 이제 이쪽에 지금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물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은데 이쪽에 답변 재배를 많이 해요. 밭에다가 이제 물을 대지 않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저희 이렇게 농촌진흥청 코피아에서 개발한 품종들은 대체로 이제 그러니까 천수답이죠. 한국으로 보면. 천수답 밥벼 대회에서도 상당히 수량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이런 품종들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린다 아베체도 님이 저희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댓글을 받았습니다. Good job. 니카라과 코피아 센터 하고 박수를 막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하네요. 그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체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탄소가 방출되지 않는 그런 기술들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료를 적게 준다라든가 네. 근데 수량은 많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그 장점을 안고 있어. 그렇다 보면 아까 같이 그 기후변화도 이제 그 상쇄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어떤 수량도 많고 또 농사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네. 어떤 저희가 개발한 품종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이 나라가 토양하고 기후변화에 아주 적합한 그런 품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량 자급도 돕지만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사 재배법을 네. 보급을 하고 계신다는 그렇죠. 거죠. 이 농민들은 네, 당연히 좀 그렇죠. 좋아할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이제 그 2022년도부터 이 품종 개발했는데 작년에 이 나라에서 15개 지역에서 한 1000농가 정도 이제 이미 보급을 했어요. 네. 보급했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량 자체는 한 12% 정도 증수가 됩니다. 12% 정도 이제 이 나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보다 이제 그 수확량이 많고. 네네. 그 대신에, 그러면서도 이제 이 품종의 특성이 그 물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데를 좀 적게 흡수를 해도 비료도 적게 주고 물도 이렇게 이제 천수받아서 재배를 해도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소득 자체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돈 이게 경영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네. 대체적으로 이제 한 농가들 소득도 대충 한 15%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올라가고요.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품종들을 사실은 이 나라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대 생산을 지금 많이 지금 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보급하는데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피하고 같이. 아하.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 옛날 녹색혁명 이루듯이 네네. 이쪽에도 빈곤 퇴출을 위한 니카라과 녹색혁명을 이렇게 좀 한번 이뤄보자. 네. 이렇게 코피아에 하나의 이제 큰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니카라과 현지인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사진인데 센터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전국에서 저희 센터가 매년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현장 농민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네. 현장의 문제점을 같이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 행사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전국에서 니카라과 전국에서 모인 이제 재배 농가들 대표 농가들입니다. 대표 농가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이렇게 코피아의 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국 농민들이 모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 보통 한 1년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한 3번 정도 하는데 한 번에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전국의 우리로 보면 농민이죠. 농민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교육도 받고 같이 보면서 이게 좋은 기술이다, 좋은 품종이다 하면 또 받아들여서 또 그 지역에다 이제 보급하고 그 지역에 이제 구전으로 입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볼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3769님이 니카라과는 통일벼가 기후에 잘 맞나 보네요. 통일벼는 맛이 별로 없고 키가 작고 수확량이 많은 게 특징이죠. 그러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찰기 있는 쌀을 좋아해서 통일벼가 좀 인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니카라과에서는 오히려 입맛에 맞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음식 문화가 다르죠. 예를 들어 한국은 이제 찰기 있는 밥을 지어서
다른 반찬하고 국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쌀이 되겠고 이쪽은 니카라과는 이제 반찬이 없습니다. 그냥 소금에다가 이렇게 해서 볶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반찬을 따로 그 먹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식습관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소금에다 절여서 소금에다가 이제 볶아서 기름하고 같이 하니까 나름대로 좀 고소한 맛이 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도 이제 요리죠. 뭐 우리 한국은 이제 그냥 밥해가지고 요리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아까 같이 국이나 아니면 반찬이나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이제 요리 자체가 그냥 밥만 가지고 요리를 볶음밥을 한다고 하니까. 볼 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맞아. 볶음밥 할 땐 찰기 없는 쌀이 더 맛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그 조금 습관이 들면 나름대로 또 그냥 먹을만 하다고 또 느껴지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그쪽 분들 입맛에는 이게 더 잘 맞을 수 있고. 그 소장님 니카라과까지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렇죠. 거기까지 가실 결심을 하셨는지 또 가셔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는 제가 이제 1974년도부터 사실은 농촌인력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50년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진흥청을 퇴직하고 후에도 신양산업기술지원단이라는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농촌인력처 신양산업기술지원단.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은 쌀도 자급하고 그리고 또 모든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기술 대부분은 이미 사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제 능력을 발휘하고 제가 좀 잘할 수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데가 혹시 없을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거의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가 더 제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니카라과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유교동란 직후에 한국동란 직후에 이제 한국에 싸는 원조원기를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쪽에 와서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오게 돼서 행복하고 이런 기회를 이제 한국 정부나 농촌진흥청에 상당히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활동하시는 내용이나 사진 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거기서 그분들께 정말 소중하고 도움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는 여쭤봤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신 거겠죠? 아니면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어려운 점이라면 이제 그냥 조금 부모님이나 또 이제 아내나 이렇게 좀 미안하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책임도 이제 아내한테 싹 지우고 또 어머니 이제 연로하신데 이제 이렇게 그냥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로는 자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서로에서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에 걸리시는 가족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참 저 없이도 이제 이렇게 나 없이도 애써준 가족들도 대소사 다 챙겨주고 그런 아내한테 이제 가장 미안하고
앞으로 좀 돌아가면 좀 잘하겠다. 그런 약속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연락 왔는데, 가면, 그동안 못다한, 효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든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챙기고 잘해야 되겠다고, 그런 다짐도 하면서, 또, 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것들 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참, 이런 기회라도 돼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일까요? 예. 제가 이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듣기는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제 김현중의 곡, 박인지 선생님이 부르는 천상의 사이라. 네. 기후변화와도 좀 연관이 있고 해서, 그런 곡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OBS 라디오하고 우리 진행해주신 이제 관계자님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금까지 한국의 녹색혁명 기술로 니카라과의 식량 자립을 돕고 있는 농촌진흥청 코피아 니카라과 센터의 박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전 세계의 지방정부들의 기후 대응을 전해주시는 지방정부 전문가십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있으면은 설 연휴인데, 네. 올해 새해 들어서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에도 다른 나라 지방 정부들과 교류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는 이클레이의 입장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총회가 개최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올해 6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클레이 세계 총회가 개최될 텐데요. 네. 요 세계 지방 정부들이 모여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취합하고 국내에 잘 전달하는 것 이게 좀 네. 중요하고요. 올해는 지자체들이 많은 약속들 했잖아요.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약속한 약속들을 얼만큼 진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 시민들과 함께 잘 점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중심에 두고 올해의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세계 총회 소식은 저희 오늘의 기후에 나와서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을 틀고 보니까 이 노래도 힌트였구나 그랬는데 조 다생이 불렀죠. 레샹젤리제.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거리인가 어느 도시 거리인가 하고 웃었는데요. 신기한 기후학교 기후 퀴즈 정답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선생님께서 다른 나라 지방정부들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이야기 또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이 도시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난 2021년부터 시내 모든 구간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뉴욕, 2번 파리인데 여기 보니까 수원 화성 생태교통거리입니다. 하고 청개구리님이 그렇네. 진짜 수원도 시내에서 30km 이내 차량 속도 제한하는 데가 있나 보죠. 아니면 차가 못 다니거나. 그리고 5961님 서교동을 걸어갑니다. 그러셨어요. 서교동을 걸어간다고 하시면서 저는 지난해 과감히 승용차를 없애고 뚜벅이 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우와. 그러면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가능하면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874님 파리에는 안 가봤지만 빵집은 많이 갔어요. 파리자 들어가는 빵집. 속도를 줄이면 지구도 살리는 거겠죠? 살살 달려보자 그러셨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박연희 소장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1번 뉴욕, 2번 파리. 2번 파리. 네, 2번입니다. 못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힌트가 워낙 화끈하게 나가서.
아, 그런데 여기 딱 들어보면은 수원 화성 생태 교통거리도 그랬지만 이 시민들이 아무래도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이 속도 낮춰라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 학교 지나갈 때 속도 낮추는 것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차 타보니까. 파리에서 이제 어떻게 전체 도시 네. 전체 부분적으로는 하는 데는 많죠. 우리나라도 네, 네. 많고요. 전체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 그동안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네. 파리시의 교통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파리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좀 들여다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항은 없었을까? 저항 얘기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네. 여러분 파리에도 해변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몰랐어요. 파리- 맞아. 그쵸? 있어요. 그렇죠. 아. 파리에는 센 강이 흐르잖아요. 네. 중심부를 흐르는 그 강변에는 도로가 있죠. 우리나라도 상상하면 같은 구조인데 예. 그 도로의 일부를 잘라서 거기에 여름 해변처럼 여름에는 연출을 하는 거죠. 그 뉴스 나온 거 그렇죠. 봤어요. 예. 그 널리 알려진 거잖아요. 그걸 이제 파리 플라주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제 그게 우리 너무너무 좋고 지금은 완전 명소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강의 한쪽 편에만 해변 모래를 갖다 부어놓고 해변을 연출하고 그다음에 일부 도로는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만 가도록 연출했거든요. 네네. 대단히 각광을 받고 세계에서도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가 폐쇄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싫다고 생각한 시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불평불만 민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송이 생겼어요. 네. 시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법 위반이다 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시 정부와 이게 재판이 열렸는데 네. 그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선출직의 시장은 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다음 이 선출직 이게 시장님들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임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시는 시민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후임 시장님이 이제 다시 취임하셨는데 네. 그 시장님이 된 분은 전에 부시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같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죠. 정책을 알고 있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와 상관없이 이분은 이제 시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시장으로 취임할 무렵에 이 재판에서 시 당국이 승소합니다. 그래서 세느강의 한쪽 측면에서만 연출했던 것을 양쪽을 다 시행하는 것을 오히려 확장되게 되죠. 네. 이 결과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저는 좀 이 뉴스를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네네. 이게 민원이라고 하는 건 늘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저는 해나가는 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손을 들어주고 나도 참여하고 지원한다고 하는 시민이 많다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시에서는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민원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늘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승소한 그 시 정부는 동시에 그걸 진행하면서 파리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아주 과감하게 이어왔어요. 이를테면 이 교통체계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왜 개편해야 되죠? 우리는 기후학교에서 얘기하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후위기가 전면에 오지 않을 때는 일단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1번이죠. 맞아요.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뭐 기후위기나 탄소절감과 상관없이도 매연이 많으면 괴로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연. 그래서 네. 매연 때문에 대기질이 맞아요. 나빠지고요. 그럼 시민들에게 굉장히 건강에 위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미세먼지라고 맞아요. 하는 이슈로 크게 맞아요.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도심에서 개편하는 일은 대기질을 잘 관리하는 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일,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일, 그리고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이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은요, 파리시는
아까 노래에 나온 것처럼 샹젤리제 거리가 있는 곳은 에펠탑을 중심으로 한 중심 가로잖아요. 거기 차량 못 들어가는 건 이미 여러 해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파리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첫 해에는 카 프리 데이, 차 없는 날 이벤트를 파리 에펠탑을 중심으로 요만큼 구경만 한 거죠. 근데 1년 했다고 그다음에 똑같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는 이것보다 10배쯤 더 되는 파리시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 카 프리 데이로 이벤트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반, 그 다음에는 파리시 전체, 그 광역 전체가 다 카 프리 데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가 안 다니는 날. 그렇죠. 이거는 뭐 한 달 동안 안 다니게 한 게 아니라 단 하루의 이벤트이긴 한데 그 이벤트에 파리시가 어떻게 교통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4년이 흐를 때는 파리 광역 전체가 다 차 없는 날 이벤트에 다 동참하는 이벤트를 이뤄낸 경험을 가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보행자인데 차 없는 날에 그 자유로움을 한번 느껴보면은 호감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특히 미세먼지는 대기질이 오염되면 그것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이 뽑아준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시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에 시민이 죽는다고 하는데 시장은 무엇을 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는가. 이 메시지를 분명히 시민들에게 전하는 거죠. 탄소 절감뿐만 아니라 보건 위생에서도 필요하다.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문자 게시판을 봤는데 여기 정말 읽지 않을 수 없는 여기서 선생님 성남시 250번 기사님이 정답은 인계동이다. 수원시. 왜 자꾸 수원시가 이 보행자 거리에서 성공을 했나 봅니다. 자꾸 수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뭐 파리 시내 전역에서 30km로 낮추고 2021년부터 지금은 또 외곽도로도 속도 제한을 50km까지 낮춘다. 50km까지 낮춘다 그러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점점 확장을 하려는 거죠. 차량 중심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특히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살만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사례를 물어보면은요. 지금은 1번 사례로 꼽히는 데가 파리예요. 파리 최근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15분 도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15분 도시 안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일터에 꼭 출퇴근 시간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체계로의 사회 변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교통체계 해결 그다음에 자전거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지금은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자동차 중심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는 파리시가 어떻게 이런 민원 을 다 감수하면서 교통체계를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꿔가는가.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요즘 얘기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와 올림픽에 대한 이슈를 좀 시민들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차가 안 다니는데 관광객들이 가서 이걸 느껴보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리가 얼마만큼의 차 없는 거리와 올림픽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관전 포인트인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렇네요. 선수들이 이동할 때 그럼 차 없이 갈 것이냐 셔틀버스도 안 타게 할 거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 과정 중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 파리시가 뭐 다 에펠탑 있는 그 근처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파리 큰 도시를 이제 순환하는 도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한 2년 전부터 파리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통행량도 많고 대단히 중요한 이동 수단인 거죠. 이제 그 파리 순환하는 그 고속도로의 이제 길인데 그거를 이제 현재 파리 시장님은 향후 각각 한 차선씩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통행하거나 이걸 하겠다고 하는 정책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올림픽 기간에는 그중에 적어도 2차선 이상씩은 소위 생태교통 레인 카풀 혹은 버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승용차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중에 교통체계를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 계획을 내놨거든요. 이것도 대단히 큰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늦어서 경기장 못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요. 예. 최근 파리에 있는 한 녹색당에서는 올림픽 자체를 카프리 올림픽으로 하자. 파리시 전체를 카프리 지역으로 선포하고 네. 그리고 카프리를 한다고 해서 비상 차량이나 사회 뭐 청소하면서 인프라를 유지해야 되는 차량이나 상점 이렇게 꼭 필요 불급하게 예. 써야 되는 거는 원칙을 정하는 거죠. 통행 네. 시간을 정한다든지 예. 원칙을 정하고 원칙적으로는 개인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자는 게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결과는 보지 않았는데요. 네. 파리 올림픽 보면서 이동 체계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배울 점이 많이 있을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 파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오늘 파리 얘기만 중심을 잡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하계 올림픽 때 저희 올림픽 선수촌 같은 거 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예. 그러면 거기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가는 거는 뭐 전용 버스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럼 그거는 녹색당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통상적으로 네. 카프리를 하자고 네. 하는데 기본적인 수요나 이동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최선의 친환경 이동을 한다고 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만일 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차라든가 다른 이동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거기엔 일정 정도의 룰을 좀 정하고 응급 차량 이동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행자 중심할 때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보행이 불편한 분들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걷는 게 힘든 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조건 그냥 다 없애고 다 걸어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파리 녹색당의 주장은 그럼 완전히 차를 없애자는 건가요? 그렇진 그건 않을 거예요. 아니죠. 예. 여기의 핵심은 개인 중심이 개인이 타는 승용차의 사용을 최대한 네. 낮추는 것. 문화적으로도 승용차 중심의 문화 체계를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게 교통체계 개편에서는 저는 핵심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리 도심처럼 진짜 옛날식 도로와 그 옛날 도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데서는 차 없는 올림픽을 해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서 차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나 이동의 경기의 운영이나 하는데도 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그 게임을 즐기러 간 사람들은 관광객들도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아무데나 거기에서. 걸어 다녀도 되고. 그렇죠. 걷는 거리가 피곤하다고 불평할까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시 여쭤보면은 아까 그 파리 외곽도로 속도 제한.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파리의 차 없는 거리, 수원 얘기 자꾸 나오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수원과 관련해서 네. 파리의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뭐 정책 담당자나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파리에 대해서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특히 파리의 사례에 보면 우리나라도 교통체계의 이동 변환이나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민원, 맞아요. 핵심에 있는 민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민원을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민원은요.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다른 민원도 대단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묻히는 이유는 매일매일 학교에 가야 하고 매일매일 통근을 해야 하고 매일매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민원. 네. 보다는 늘 숫자가 적으니까 작게 듣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기본 스탠스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네. 교통체계 개편이 혁신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좀 자신감을 갖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민원에 대해서 계속 수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수원에서 성공 사례가 있었듯이 합의를 만들고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에서도 이제 용기를 내서 일정 정도 진도 나갔는데 조금 네. 더 나가야 되죠. 조금 이제는. 더 나가야 된다. 아유, 그럼요. 아직 이제는 시범을 한 정도니까 네. 일상의 체계로 바꾸는 단계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사실 남미 콜롬비아 맞아요. 보고타시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핫 이슈 기후 동행 카드 얘기도 준비해 맞아요. 오셨는데 저희가 그거 다음에 또 조만간에 모셔서 마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